이정환 대표님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탄 기사 보면서 너무 신나게 많이 읽다가 제일 네. 눈에 들어왔던 게 네. 아이를 낳게 된 이유였어요. 혹시 그 기사 보셨어요? 봤습니다. 아, 여름에 수박도 달고 봄에 참외도 있고 목마를 때 물도 있다. 그런 걸 다 맛보게 해주고 싶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서 원래 그 출산할 계획이 없었는데 아이를 낳게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이가 낳으면 이 전쟁도 있고 서로 네. 미워하고 질시하고 경쟁도 심각하고 환경도 파괴되고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아이를 내보내야 되느냐고 막 고민하고 있는 한강 네. 작가에게 그래도 이 남편이, 세상은 살아갈 만하다. 그렇죠. 남편이 세상은 살아갈 만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워도 네. 수박 한 입 베어물면 달잖아. 그랬을 네. 때 입에 막 침이 고이면서 그래 한번 살아내도록 한번 아이 낳아서 같이 살아보자 이랬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 아들하고 같이 노벨 평화상 수상 소식도 듣고 차 마시면서 축하도 네. 하고 그랬다는 건데 네. 너무 멋있어요. 그런 한입 수박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이번에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에 그런 일들이 좀 생길까요? 생기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책은 정말 고통스러운 책이고요. 한국 사회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정면으로 직시하는 책이라 이 한강이 노벨상 수상 이후에 한국 사회가 완전 다른 세상이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건 이 어렵고 불편한 책을 한국 사회가 정면으로 직시해야 된다. 우리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들여다 봄으로써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신드롬이 일어나긴 일어나는 것 같던데요. 책도 많이 팔린다고 그렇습니다. 하던데. 일단 노벨위원회가 이런 말을 했죠.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다. 그런 표현. 정말 이 노벨상 위원회가 보니까 이 책을 굉장히 열심히 탐독했고 한국 사람들도 잘 어려서 못 읽는 책이긴 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팔리는 책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읽어보신 분들은 어렵고 불편하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래서 끝까지 읽기 쉽지 않은 그런 책인데도 이렇게 지금 지난 주말 사이 벌써 100만 부가 넘게 팔렸고요. 100만 부 넘게 팔렸어요? 네. 제가 본 거는 뭐 50만 부 뭐 얘기 주말 사이 들었는데 53만 권인데 그건 교보 S24만 네네. 거긴 할 건데. S24에서 50만 부, 그리고 교보에서 30만 부, 알라딘에서 20만 부, 쿠팡까지 더하면 지금 100만 부를 훌쩍 넘어선 상황입니다. 저도 주문했는데 네. 어제 문자 왔더라고요. 네. 그 배송 시간 못 맞춘다고 문자 왔어요. 지금 뭐 풀타임으로 지금 24시간 인쇄기를 돌리고 있는데도 제대로 못 되는 상황이고요. 이 채식주의자가 맨부커상 받을 때 2016년인데 분당 7권씩 팔렸다고 했죠. 근데 지금 17권씩, 18권씩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훨씬 빠르게. 중고 시장에서는 뭐 거의 수백만 원짜리 저자 사인본이 올라와 있기도 하고요. 완전히 중고 시장도 품절 상태입니다. 그리고 많이 보셨겠지만 한강의 아버지 한승원 작가 책도 지금 나와서 팔리고 있고요. 아니 아버님 책은 책이 워낙 없으니까 옛날 구간본 이 표지가 누렇게 된 책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팔렸는데 그것도 불티나게 나갔다고 합니다. 저한테 집에 보니까 네. 저는 2권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채식주의자는 읽었고 네, 네. 소년이 온다 보니까 네. 깜짝 놀란 게 한강 씨 사인이 있더라고요. 그게. 오, 어디선가 누군가 네, 네. 아담은 사인이. 그런데 불이 나게 저도 2권 더 주문했어요. 다른 네. 작별하지 않는다고 시집 네, 한 권 네. 주문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만 이래요? 아니면 노벨 문학상 전 세계적인 건데 다른 나라에서 세계적으로 난리죠. 일단 보통 이제 많이 알려진 작가들이 상을 받는데 한강은 그래도 좀 생소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독일 아마존에서도 1위부터 8위까지가 모두 한강의 책이 순위를 차지했다고 하고요. 미국 아마존에서도 문학 부문 1위, 종합 순위 10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어떤 사람은 책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또 주식을 사겠죠. S24 주가가 지난 금요일에 4,900원 수준이었는데 오늘 잠깐 1만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배? 예, 삼거래 사이랑 2배 가까이 지금 9천 얼마를 찍고 있는데요. 이틀 연속 상한가를 찍고 지금도 16% 지금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재미있는 것도 뭐 이렇게 한강 작가가 택시에서 악동 뮤지션의 노래 어떻게 이별을까지 사랑하겠어라는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노래가 또 5년 전 노래인데 다시 또 차트에 올라가지고 역주행을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이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네요. 실제 네. 한강 현상 같은 것이 네네. 일어나고 있어요. 이 해외에서 이제 200만 부, 많게는 500만 부까지 팔릴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대략 200만 부만 잡아도 540억 정도 되고요. 한 부에 한 $20 정도 되니까요. 책값이 전체적으로 매출이. 400만 부면 한 1,000억 원 정도 되고 인쇄 수입을 잡으면 그 한강 작가에게 한 130억 원 정도가 떨어질 거라고 하고요. 이게 또
한국에서도 지금 100만 부 이미 넘었기 때문에 한 200만 부까지 내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한국에서 문학책이 한 1000만 권 정도 팔립니다. 1년 통틀어서 신간이. 그런데 이 200만 부가 팔린다고 하면 문학책 신간이 한 20% 정도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그래프가 이 분야별 신간 발행 부수를 나타내는 건데요. 사회과학이 한 1100만 부, 그다음에 이제 문학이 1000만 부 정도 팔리죠. 그리고 아동이 1500만 부 팔리는데 문학책이 그러니까 판매된 거예요? 발행 부수라는 발행 부수, 예. 판매된 예. 발행해서 예. 판매용으로 발행한 거니까 발행한 거. 비슷하다고 이 중에 보는 상당 거죠? 부분 이제 안 팔리고 재고 떨어지겠지만 1000만 부를 찍는 세상에 지금 200만 부가 한 3일 사이에 지금 주문이 들어온 상태인 거죠. 와. 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가뜩이나 최근 그 20년 사이에 꾸준히 발행 종수나 부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 출판계에는 엄청난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재미있는 건 민음사가 금요일에 이제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이제 네. 노벨상 수상을 앞두고. 근데 이제 민음사의 편집자 3명이 각각 자기들이 출판한 책을 들고 와가지고 두근두근 하면서 중국의 찬세, 그리고 일본의 다와다 요코, 그리고 캐나다의 앤 카슨을 각각 3명의 편집자가 와가지고 누가 될까요?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요일이죠, 그럼. 예, 목요일 저녁. 예, 한강이 발표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정작 민음사에는 한 권도 한강의 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창비하고 문학과 지정사가 지금 난리가 났고요. 창비하고 문지구나. 문지. 그래서 이 민음사 당시 이제 라이브 하던 편집자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퇴근하게 됐다라고 기뻐하면서도 왠지 씁쓸한 표정으로. 가벼운 마음. 민음사는 한 권도 없으니까. 한 권도 없으니까 일이 많이 생기지 않을 거니까 가벼운 마음이구나. 자기들 책은 정작 퇴근을 해버리고. 한 권도 기대를 했지만 오죽하면 라이브까지 있겠습니까? 네, 결국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네요. 예, 소년이 온다 가장 많이 팔렸고요. 네. 채식주의자, 작별하지 않는다 순으로 팔렸습니다. 이렇게 노벨상은 보통 이제 작가를 지정을 하지 작품을 지정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그 수상 그 심사평을 보면 소년이 온다를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한강은 이제 인터뷰에서 작별하지 않는다부터 읽기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고, 창작가 비평은 또 자기들이 소년이 온다를 출간했기 때문에 CNN에서 소년이 온다를 굉장히 또 강조를 많이 해서 CNN 보도를 인용해서 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소년이 온다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야기죠. 작별이 없다는 4.3 항쟁이고요. 네. 한국 사회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후벼 파는 소설이고, 채식주의자는 또 가부장제 그리고 산업사회 폭력성을 다룬 그런 소설입니다. 정말 쉬운 책은 아니고요. 역사적 트라우마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규칙에 맞서고 인간 삶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적이고 실험적인 그런 스타일의 글이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읽으면서 정말 힘들다, 고통스럽다는 생각도 하겠지만, 이게 한국 사회의 어떤 구체적인 현실이다. 조선일보의 강천석 주필, 지금 고문인데 이분이 이런 칼럼을 써서 엄청 논란이 됐습니다. 중간 부분에서 나가지 못하고 덮었다. 그래서 재미가 없어서 못 읽었다라는 말처럼 들리죠. 그리고 맑고 투명한 문장이라서 이 무거운 그림자에 숨이 멎을 것 같았다라는 말은 지금 이제 찬사 일색의 이 난리인데, 문장은 좋은데 내용이 무겁다라는 말처럼 들려가지고 엄청난 어그로를 끌고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소년이 온다 저도 그 수상 이후에 다시 펴가지고 봤는데 되게 읽기가 너무 아름답고 잘 읽히지만 너무 마음이 무거워져요. 거기 사람들 이렇게 다치고 사망하고 이런 비극적인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강천석 그 주필의 책이 그 칼럼이 욕을 많이 먹긴 했지만 사실 또 맑고 투명한 문장이다. 그리고 무거운 그림자에 숨이 멎을 것 같았다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좋은 그 높이 평가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의 특성상 또 이분의 또 이 칼럼의 문체가 약간 비꼬는 것처럼 비춰지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읽으면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고요. 박원호 교수가 오늘 그런 칼럼을 썼던데, 서울대 교수입니다. 한강의 소설 읽으면 몸이 아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방금 읽으셨을 때도 그런 느낌을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채식주의자를 읽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 넘어서면 우리가 다른 세상을 할 수 있다. 여성과 환경, 소수자, 폭력, 예술에 대한 생각을 잠깐이라도 해보고 그중에 1%라도 주변을 돌아보면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논평을 남겼던데요. 그래서 우리가 노벨상 수상을 축하할 일이라기보다는 경건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숙제가 남아있다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했고요. 오길영 교수 평가도 재밌었는데, 충남대 교수입니다.
5.18과 4.3 항쟁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보편성을 발견했다. 그게 이 작가의 위대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세계화로 뭐 한국 문학을 세계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추상적 보편을 지향하는 것. 한국 사회의 가장 어두운 면을 들여다봤을 때 이게 글로벌하게도 먹힌다. 특히 세계가 두 개의 전쟁을 겪고 있고 지금 그 가자육에서 수백만 명의 어린이가 죽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세계가 다시 이 한강 소설에 주목하게 된 그런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그 주제들, 그 책들을 저도 보면은 우리가 보통 어떤 글이나 뭐 영상을 볼 때 컨텐츠가 상당수가 폭력을 행사하는 입장 또는 강자 입장, 이기는 사람 입장에서 많이 쓰여 있어요. 기업도 성공한 기업 입장에서 쓰여지고 전쟁 얘기 서사 다룰 때도 다 이기는 나라, 미사일 쏘는 나라 뭐 이렇게 이런 입장에서 다뤄지는데 한강 작가의 소설은 정말 철저하게 폭력을 당하는 사람, 소외된 사람, 억압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마음속 깊이에서 맞습니다. 출발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편하지 신나는 얘기는 아니야. 우리가 또 노벨상 수상 후보였던 황석영 작가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 분이 그런 평가를 남겼던데요. 그동안에 우리 이제 위대한 소설들은 약간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들이 많았다면 이 한강의 소설은 내면의 깊이 그리고 연약한 내면의 심성을 들어가면서 거기서 위대함이란 건 무엇인가, 인간을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이걸 어떻게 견뎌내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소설가는 좀 내러티브가 다른 그런 방식인데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새로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굉장히 다양한데 한 가지 입장에서 사실 많은 컨텐츠가 다 저작물로 남아있고 우리가 그걸 소비하는데 사실 한강 작가에는 다른 시각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다른 시각 불편해하는 분들도 계신데 맞습니다. 또 그런 게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아닌 것 굉장히 다른 거죠. 그걸 완전히 다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아, 그렇군요. 지금 이런 열풍은 좀 더 계속 될 거라고 보나요? 어떻게 보나요? 일단 뭐 한국 사람들 이제 뭐 이렇게 세계적인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정말 국뽕이 넘쳐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그 엄청난 문학적 쾌거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이 한국의 우리도 다들 불편했던 주제들 그리고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 뭐 블랙리스트로 찍혀가지고 사실 도서관에서 폐기되다시피 한 그런 작품이 글로벌하게 인정받았다라는 것. 여기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아까 그 박원호 교수 등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더 나은 사회로 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이게 한국 사회의 담론이 좀 더 성숙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한강 작가가 블랙리스트 올라가지고 탄압을 받았던 거예요? 드러난 것만 최소 4가지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이 번역 지원을 하지 말라라고 이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 한국문학번역원이 그 지시를 무시하고 한강의 번역 작품을 지원을 했죠. 한국문학번역원이 공공기관이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부에 세금을 줘가지고 이 유력한 작품들을 번역 지원을 하는데 해외에 알리는 걸 그렇죠. 하는. 만약에 그 번역 지원을 하지 않으면 시장에 맡겨두면 이게 번역해서 소개되지 않으니까 이제 번역료라든가 아니면 해외 소개를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 있었죠. 거기서 배제하도록 해서 그런데 다행히도 이 한국문학번역원의 그 어떤 직원이 이걸 이 지시를 거부하고 번역 작업을 맡겼죠. 와, 그거 번역 안 했으면은 노벨상도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채식 주제가 멘부커상을 받았을 때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에서 축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축전을 보내달라고 문화관광부에 요청을 했는데도 무시를 했었고요. 심지어 또 세종도서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세종도서는 이제 국공립 도서관들의 이제 책을 사서 이제 지원해주는 한 몇만 권 정도 사서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 후보에 올랐는데 사상적 편향이 있다라는 사상적 편향을 검토했다라는 메모가 있어요. 그 이후로 아마 탈락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한국 정부에서는 이 소년이 온다나 한강의 작품을 불편해하는 게 정황들이 있었고요. 불이익을 주려고 했던 것도 있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심지어 채식 주자를 청소년 유해도서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해도서를 지정해서 이 학교에 이건 그 유해도서에 우려가 있다라는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 폐기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경기도교육청이 해명을 했는데 사실상 폐기하라는 그런
요청 공문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해명한 거는 학교 재량에 따라서 유해도서로 네. 정하거나 폐기를 할 수도 있다는 공문을 보낸 거지 우리가 뭘 그렇지만, 하라고 한 네. 거는 없다. 지금 와서 그렇게 말하는 것뿐이지 당시에 그런 지침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상적 검열이고 표현의 자유 침해가 될 수도 있죠. 최근에 그 청관율 전 언룩소 편집장이 재미있는 글을 또 썼던데 시사인 기자로 또 많이 네네. 활동하셨던 분이죠. 외부에서 승자가 결정되는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썼던데요. 한국 사회에서는 패대기 치고 쳐받고 블랙리스트에 그 내몰았던 그 소설이 갑자기 노벨상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보수 진영 일부에서는 굉장히 떨떠름한 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끼리 통과된 세상에서는 블랙리스트로 묶고 차단하면 이 소설은 불온한 소설이다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게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정말 반짝반짝 위대한 소설은 어떻게든 드러나고 글로벌하게 평가를 받는데 이 소설을 블랙리스트로 묶었던 사람들은 부끄러워해야 된다. 과거에 수출 주도 경제에서 이 경쟁의 문법이 완전히 이 글로벌하게 동일한 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글로벌하게 통하는 경쟁력이 수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한국 주식시장에서 한국 사회에서만 통하는 그런 경제, 그런 기업들, 그런 성장 방식이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나타나는 것처럼 이런 문법들이 이제 한국에서만 통하지 않는다. 그게 한강의 노벨상 수상이 이런 외부에서 승자가 결정된다. 이제 내부에서 우리끼리 외부에서 이건 승자가 좋고 이거는 결정된다. 불온하고 이거는 뭐 블랙리스트고 하는 것들이 딱지를 붙이는 것 자체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라는 그런 관점도 엄청 흥미로운 시각이네요.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글로벌하게 인정을 받는 것과 네. 한강이 글로벌하게 인정받는 것을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동일한 선상에서 보고 있는 시각이네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왜 매출은 3배나 되는데 TSMC보다 왜 근데 TSMC보다 시가총액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가? 그 가치 평가 기준 자체도 글로벌하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성장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한국적 그 한계 요인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게 장기적인 밸류업 요인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한강은 우리가 그렇게 평가절하 했지만 우리 다들 깜짝 놀라고 기뻐하면서도 깜짝 놀라는 건 와, 한강이 이렇게 위대한 소설이었나? 소설가였나라는 걸 외부의 시선으로 다시 확인하고 우리 안에 있던 그런 위대함, 우리 안에 있었던 우리가 4.3을 극복하고 5.18을 극복하면서 이 한국 사회를 이렇게 여기까지 끌고 왔던 그 위대한 저력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네요. 블랙리스트나 유해도서 이런 논란을 보면서 우리 입틀막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발언을 사람들이 한단 말이죠. 근데 네. 그 발언이 사실은 우리 사회 100%가 찬성하는 발언은 당연히 아닐 거예요. 어떤 발언도. 네. 한 50%가 찬성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어. 그리고 한 5%만 찬성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네. 뭐 옛날에 볼테르가 했다고 했다가 아니라는 뭐 논란도 있지만 네. 나는 당신이 하는 말에 한마디도 찬성 안 하지만 당신이 그 말을 할 자유는 그 맞습니다. 자유를 지키기 네. 위해서 내가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사회 분위기 그런 게 돼야 사실은 선진국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약간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은 금지하고 입틀막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고 유해도서로 만들고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한강이라는 작가는 기존에 우리 뭐 이렇게 그 노벨상 후보로 올랐던 고은이나 황석영 작가하고 완전 다른 또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트위터 X에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던 어떤 교수님이 썼던데 자기가 자주 가던 그 서점이 있었는데 늘 그 서점에 기운 없고 눈을 흐릿하게 뜬 어떤 여성이 여주인분이 앉아 계셨다. 지금 보시면 저게 지금 그 조회수가 벌써 149만 조회수죠. 저 별 특별한 글 아닌 것 같은데. 아, 저희 밑에 이제 쭉 그 스레드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늘 책 이야기를 하고, 이분은 왜 이렇게 기운 없는 분이 이런 서점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제 갈 때마다 이 서점에 이 굵은 그 크래프트지로 책에 대한 평가가 적혀 있어가지고 그걸 보는 재미로 이 서점을 자주 갔다. 책이 잘 팔리지 않았고, 갈 때마다 무슨 책을 주제로 이야기하게 됐고, 근데 이제 양재동에서 이제 서촌을 옮겨가면서 서점을 옮기게 됐다고 하면서 그동안 썼던 그 자기가 샀던 책의 리스트를 메모를 해서 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노벨상 수상 소식을 듣고 한강 작가가 서점을 운영했다는 얘기를 듣고 보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 그래서 한강 작가였어요. 맞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고 모르는 동네 깜짝 놀라 서점이었는데. 찾아보니 한강 작가가 그 메모를 해준 자기의 그 구매도서 친필 그 메모가 있었다는 거죠. 이 아까 그 노벨문학상 작가. 트윗이 놀라웠던 건 자주 가던 동네 서점 주인이 알고 보니 노벨상 수상자였다. 그러네. 사람들이 거기에 150만 조회수가 나올 정도로 네. 사실 이
한강의 신드롬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이제 우리 안에 그런 이렇게 말하면 약간 낯간지로 그냥 우리 안의 위대함, 그리고 우리 안의 평범성,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괴로워했던 5.18 사사망쟁, 그리고 그런 그 아까 약하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 여성적 관찰이 새로운 어떤 동력이 될 수 있다, 새로운 변화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힘이 될 그런 수 있다. 확신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놀라기도 하고, 한편은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한편은 또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사 안 되는 것 같은 파리 날리는 동네 서점 주인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 같은 영웅일 수도 있다. 맞습니다. 항상 우리 주변엔 그런 네.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네. 거죠. 근데 또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네. 우리 책 많이 안 읽는다고 엄청 많이 그동안 네, 수년 동안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네. 책 진짜 많이 안 책 읽어요. 진짜 이건 좀 심각하긴 합니다. 한국이 이 스마트폰 보급률이 좀 높기 때문에 급격히 이게 또 줄어들고 있고요. 한번 그 독서율 그래프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1994년에 1년 동안 책을 한 권이라도 읽었습니까? 질문에 87%가 당연히 책은 다 읽죠. 너무 바쁘지 않으면. 근데 이게 지난해 기준으로 종이책은 32%까지 떨어졌습니다. 나머지 10명 중에 7명은 책을 한 권도 안 읽었다는 거죠. 저 이제 43은 43은 이제 이북하고 오디오북까지 포함하면 43인데, 사실 이제 이북에는 다른 이제 뭐 웹소설 같은 것도 포함이 되고 그렇겠죠.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낮은가요? 다른 나라는, 미국은 1년 동안 17권을 읽었는데요. 한국은 이제 2021년 기준 5.7권이고 작년 기준으로 3.9권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균이고, 실제로 이제 또 책을 읽었다는 사람, 안 읽었다는 사람들 구분하면 또 이게 다른데, 일단 책을 읽었다는, 전혀 안 읽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좀 약간 좀 심각한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러네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일단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은 모두 한국의 3배에서 4배 정도 책 읽는 종수가 많습니다. 근데 한국은 꽤 많이 줄었고요. 이런 나라에서 한강이 노벨상을 받고 또 3, 4일 만에 100만 권 이상이 팔린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고, 이걸 계기로 다시 한국 사람들이 다시 책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붐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 일어나 네. 보면 좋겠네. 근데 네. 나 이런 통계 볼 때마다 궁금한 게 네. 사람들이 손에 들고 뭘 계속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것도 사실 뭔가 읽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 말씀하신 거 좀 찾아봤는데, 일단 한국 사람들이 웹툰 웹소설을 많이 본다. 그런데 한국이 또 웹툰의 종주국이고, 네이버가 웹툰이란 말을 단어에 올릴 정도로 네이버 웹툰이란 말을 이제 만들어낸 그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웹툰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이 미국 증시에 상장도 했죠. 그런데 최근에 그 네이버 웹툰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아무튼 제일 잘 나가고요. 한국에서 이제 그 유료 구독자가 한 절반 정도 되는데, 미국에서는 아직 그 시장은 커졌지만 유료 전환이 쉽지 않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웹툰 시장이 갑자기 컸는데, 사실 사람 다 집에서 웹툰을 많이 봤죠. 그런데 팬데믹이 끝나면서 그 웹툰 이용자가 줄기도 했고, 또 최근에 나타난 변화는, 1년 사이에 나타난 변화는 틱톡, 그리고 그 유튜브 쇼츠, 짧은 숏폼 동영상으로 급격히 빠져나가고 있으면서 사실 그 웹툰과 웹소설의 성장세가 꺾인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네이버 웹툰의 주가가 반토막이 난 거겠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웹툰 웹소설이 웹툰이 도서 시장의 웹툰과 웹소설이 동영상의 대체제가 되고 있다. 사실 이제 동영상이 늘어나면서 종이책의 대체제가 웹툰 웹소설이었다면 그 시장을 또 영상으로 동영상이 가버린다. 잠식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같은 시장이 아니라 그 대등하게 하는 시장이 완전히 그 시장을 잠식하면서 우리의 적은 잠이다라고 한 말을 이 넷플릭스 CEO가 그런 말을 했죠. 레드 헤이팅스가 그 말을 했는데, 결국 잠을 줄여서 뭔가를 보게 되는 그 똑같은 총량이 정해져 있다면 그 총량을, 독서의 총량을 웹소설이 잡아먹고 다시 그 총량을 동영상, 특히 숏폼이 잡아먹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고는 있지만 문자를 통해서 뭔가 정보를 습득하는 게 많이 줄고 있다, 이런 문자 얘기네요. 시대가 줄었다. 특히 문학 같은 있다. 경우는 이제 네.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그 한강의 소설이 100만 부 팔렸다고 놀라워했지만, 제가 오기 전에 살펴봤더니 그 이문열의 삼국지는 1,700만 권이 팔렸고요. 옛날에 네네.
영웅문이 800만 부, 태백산맥이 700만 부. 각각 이제 뭐 시리즈집이라 다르긴 한데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김진명 작가 600만 부. 그다음에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한국에서만 잘 팔리는 작가라고 하죠. 이분도 다 해서 520만 부가 팔렸습니다. 장길산 동의보감 뭐 상도 기억하실 텐데 다 400만 부 정도 팔렸고요.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 그다음에 뭐 나이 문화유산 답사기 등도 몇백만 부씩 팔리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다 그거고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 하루키 소설도 많이 팔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하루키의 1984는 200만 부가 팔렸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게 1984도 한 10년 전 이야기죠. 그 하루키 소설도 사실 쉬운 소설 아니잖아요. 한강 작가 그렇습니다. 능가할 정도로 네네. 사실 어렵고 여러 가지 또 논란이 될 만한 얘기가 기억하시겠지만 MBC 느낌표가 또 이 베스트셀러 제조기여서 괭이부리말 아이들이 200만 부, 모모가 100만 부씩 팔렸습니다. 그랬던 시절도 있었죠. 그러니까 출판 이 느낌표발 베스트셀러들이 나오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런 시절도 있었죠. 지금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나마 이게 그 한강의 신드롬이 거의 10년 만에 나타난 그런 이제 그 출판 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아까 주가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네. 출판 산업하고 서점 뭐 이런 관련된 산업들은 계속 거기도 깔아앉고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전의 이제, 계기가 될까? 그런데 어떨까 또 모르겠네요. 재밌는 건 그 출판사는 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출판사 회사 숫자. 왜 이 출판 산업은 망한다고 하는데 출판사는 그 진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출판사가 8만 개. 책값은 또 거의 안 올랐습니다. 그 10년 전 15,000원에서 지금 18,000원 정도 된 상황이고요. 또 심지어 출판 종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10년 전 4만 종 정도였는데 지금은 6만 종 정도. 지금 이제 발행 종수는 보시면 이제 빨간색이 발행 종수예요. 책의 종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네네네네. 거죠. 그리고 발행 부수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찍는 부수는 줄었죠. 그러니까 찍는 부수도 줄었고 한 부당 조금 찍는 거지. 이제. 맞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옛날에는 뭐 평균 5,000부 정도 됐는데 요즘 지금 이제 1000부, 평균 1000부? 1,000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1000부. 평균 1,000부. 이게 이제 그 책을 1,000부 찍어도 안 팔린다는 얘기 나올 정도로 네. 그리고 이게 출판 프린팅 기법이 인쇄가 바뀌어서 옛날에는 기본 3,000부 정도 돼야 이제 책을 찍을 수 있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뭐 300부만 찍는 그런 인문사회 책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300부 찍어서 수지 타산 맞추기 거의 어렵죠. 그래서 이제 사실 출판 시장이 굉장히 열악해지고 있고 이번 한강 신드롬도 우려스러운 부분은 딱 2개 출판사만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S입사는랑 뭐 대형 출판 유통 플랫폼은 돈을 벌겠죠. 근데 이제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다. 그런 상황이 있네요. 안 되는 동네들이 좀 그래요. 자영업이 어렵다 그러는데 커피집하고 치킨집은 계속 늘어나고요. 늘어나고 또 계속 망하죠. 계속 망하고. 근데 또 치킨 값은 올라요. 그럼 책값도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책값도 많이 안 올랐습니다. 많이 안 올랐어요? 10년 전 14,000원에서 지금 18,000원 정도, 4,000원 정도 올랐는데 저 그래프 보면 그래도 오르고 있는 것 같긴 오르고는 한데. 있죠. 그런데 이제 여전히 그 부족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도서정가제 한강 작가가 또 도서정가제 맞아. 반대 토론회에 가서 또 뭐죠 이렇게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강력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정가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도서정가제는 이제 책값을 싸게 팔지 못하도록 이 한강 작가가 또 직접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 이걸 싸게 팔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소비자들은 좋겠죠. 정가 붙어 있는 거에서 할인해서 팔지 못하도록. 맞습니다.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뭐 3개 사면 50% 할인 맞습니다. 이런 거 못하게 한다. 출판사들은 만약에 책을 3,000부를 찍었는데 안 팔렸다. 2,000부가 안 나가고 있으면 이걸 거의 인쇄비만 받고라도 빨리 팔아야지 돈을 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싸게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게 만드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찬반 논란이 있어요. 그렇지만 한강 작가는 도서정가제가 출판 시장을 지킨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도서정가제가 없던 시절에 거의 모든 동네 사람들이 망해가고 있었다. 그래서 시기가 지나면 책값을 뭐 반값 이하로 떨어뜨렸는데 출판 생태계가 붕괴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도서정가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작은 서점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서정가제가 이윤을 창출하는 시장에서 유일하게 시장을 지키는 생태계를 지키는 방법이다라는 게 한강 작가의 주장이었습니다. 강력하게 옹호를 하시고. 그렇지만 도서정가제가 또 한편으로는 동네 서점들이 근근히 버티는 그 수단이긴 하지만 출판 산업 자체를 굉장히 그 경쟁을 더 이렇게 협소하게 만들고 대형 유통망들만 결국 제일 좋은 건
할인 판매를 못하게 만들면 결국 또 교보문고와 S입사, 알라딘 같은 대형 유통 플랫폼들은 그만큼 마진율도 높게 가져갈 수 있겠죠. 새로운 진입자들이 들어와서 경쟁하기가 힘든 거네요. 다양성이 떨어지고 가격이라도 그렇죠. 깎아서 경쟁하고 네. 그래야 하는데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네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책을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거기 문제가 거기 발생하는 문제가 거고 있다. 그나마 기대를 해본다면 이번에 그 한강 신드롬 이후에 사람이 다시 독서 붐, 그다음에 문학의 위대함,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어떤 담론과 토론 지형에서 어떤 출판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겠죠. 심심한 여행가들이 좋은 말씀 남겨주셨는데요. 문자해독 상상력이 지금 퇴화되고 있고 시청각 자료가 대체하고 있기는 하지만 문자해독 상상력의 그 깊이가 미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네. 문자가 중요하다 이런 네.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처럼 또 텍스트 중독자들은 여전히 저는 사실 유튜브를 잘 못 보거든요. 심지어 유튜브 유명하다는 것도 저는 이렇게 스크립트로 뽑아가지고 텍스트로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하기도 한데요. 그리고 이제 그게 1시간짜리 보는 것보다 텍스트를 추출한 다음에 보면 10분 만에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요새 20, 30대한테 그게 또 텍스트가 또 유행이라던데. 그렇습니다. 텍스트 보는 게. 텍스트 힙이라고 하죠. 그래서 텍스트 이제 힙. 텍스트가 힙하다라는 네네. 그 유행어처럼. 그리고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독서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한국 사람들이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보다 3분의 1, 4분의 1밖에 책을 안 본다고 하는데 올해 서울국제도서전 유료 관람객이 15만 명인데 그중에 2030 여성이 80%더라라는 얘기 있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집계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 거의 대부분이 2030 여성이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제 책을 읽는 게 책을 펴놓고 있는 게 힙하다. 이게 단순히 그냥 겉멋이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죠. 30대, 40대만 돼도 책을 안 읽는데 젊은 친구들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 네네네. 20대 여성들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 열풍이 얼마나 오래 갈까 싶긴 하지만 최근 통계로도 보면 혹시 그 독서율 연령대 비교 그래프 좀 보여주시겠어요? 50대, 40대만 해도 종이책과 전자책 독서율. 네. 40대만 해도 44% 정도인데요, 독서율이. 그러니까 나머지 60% 책 안 읽는다는 거죠. 근데 19에서 29세까지는 이게 60% 정도. 엄청 높다. 네, 그리고 이 초록색이 전자책인데 전자책 비교해 보세요. 전자책도 꽤 많이 읽죠. 그래서 이제 이게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교과서 아니겠지? 학생은 뺀 것입니다. 학생은 이제 학생 통계는 왜곡이 많은데 거의 90% 이상이 되죠. 학생들은 이제 학교 숙제로 읽기도 하고 뭐 기본적인 사실 참고서와 서적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다만 이 친구들이 나이가 들수록 책을 더 많이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 20대, 30대,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독서 붐이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한강 작가 이후에 끝났나요? 어떻게 될지. 네, 오늘 이정환 대표님 한강 작가 이후에 정말 우리 문학이 힘을 내서 출판도 힘을 내서 20대, 30대하고 손잡고 정말 세계를 주름잡는 산업으로 커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바람을 담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